잘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CCF, 동박적층. 이게 엔비디아하고 구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밸류가 좀 싸요. 자사주 소각. 예. 그게 먼저죠. 예. 의무화한다니까. 예.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3,250, 3,280, 3,300, 3,350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증권주가 다시 랠리하죠. 우리 LG엔소 같은 경우에 LFP가 차지하는 매출이요 10%도 안 됐어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30%, 4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장기전은 노 다우시죠. 의심할 여지 없이 변화기 쪽이죠. 네. 다른 주식이 한바탕 더 돌고 쉴 때 그때 정도의 바이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지 않겠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오늘은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나 뭐 삼성전자가 한번 불을 뿜어주니까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하는 건 아니고 그죠? 네. 하드캐리. 지수는 많이 올라왔는데 그동안 못 갔던 삼성전자도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일단은 뭐 삼성전자가 뭐 22조 수주를 했다고 하는데 네네. 어디지? 저는 그래서 안 밝히잖아요 원래. 네네네. 그래서 애플은 알고 그죠? 경쟁사니까. 네. 뭐 메타 네. 혹은 뭐 구글 이런 데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테슬라였네 그죠? 예, 맞아요. 그 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충 탁 보는 순간에 T사 하면 T사, 테슬라. T사라고 그랬어요? T사라고 그랬으면 알지. T사를 안 했죠. 안 했죠. 근데 이제 업계 이제 저게 그 예. 그렇게 메신저 주고받고 하는 사람들은 게스를 하죠. 근데 바로 그게 돌았어요. 아침에 저는 이제 아침 모닝 미팅 하기 전에 모닝 할 때였나? 하여튼 그 바로 알아가지고 우리끼리는 테슬라다. 김 본부장님한테 앞으로인데 물어볼게요. 그 제가 네. 9시 방송 출연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바로 얘기를 했는데 네. 보신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네. 어쨌든 간에 그거는 긍정적이긴 한데요. 첫 번째 이제 테슬라가 그 도조가 됐던 뭐는 2차 그 자율주행을 네. 위한 칩을 필요로 했는데 이게 삼성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삼성 이게 그 A6 칩인데요. 그 5하고 4 칩이 있어요. 그 전 세대. 네. 그러니까 전 세대가 A4가 삼성이 하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5가 TSMC가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행사. 이거는 그 다음 버전 A6. 그러니까 생산이 언제 되냐면은 27년이나 생산이 안 되면 27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산하는 건 TSMC가 하고 있고 그 전걸 삼성전자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새로운 건 아니고 스토리부터 말씀드리면 4월달 접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해 삼성전자가 그 파운드리 얘기가 나왔을 때 도조칩이 됐던 뭐 저기 그 FSD 칩이 됐던 간에 TSMC 하고 경쟁하는 거기서 한번 일을 낼 수도 있지 않을까 내지는 그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된 거죠. 왜 안 됐냐면은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이 제품이 지금 우리 테슬라 하려는 게 궁극적으로 2나노로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2나노가 없잖아요. 사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TSMC한테 가야 되는데 TSMC 캐파가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하는 거는 TSMC 하고 다음 버전부터는 삼성이 준비될 때 준비를 시켜서 2나노부터 또는 3나노로 연습시킨 다음에 궁극적으로 2나노로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공장이 내년도 2분기부터 가동을 시키려고 원래 하고 있는데 고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연습을 해가지고 공급을 해주는 건 내후년 27년도에 공급을 하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닌데 이것이 원래 없었던 거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져갖고 천지개벽할 일이라는 건 사실 그건 아니에요. 빅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주가가 어저께 많이 오르고 네. 오늘 저기 뭐 올라가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얘기할 때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뭐 8만 원이다, 7만 몇천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7만 원인데 그거 원래 에너지 잡을 때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얼마의 가치를 줬을까요? 별로 안 잡았겠지. 40조. 40조. 그러니까 10% 좀 안 되게 잡은 거예요. 이 40조라는 그 가치는 얘네들이 매출이 1년에 한 30조 나오거든요. 네. 근데 적자잖아요. 적자지만 EBB 따로는 돈이 나와요. 예를 7조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EBITDA 개념으로 7조 곱하기 TSMC보다 좀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곱하기에 따라 갖고 30조가 나오기도 하고 50조가 나오고 대충 40조의 가치가 있다는 걸 원래 합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적자가 그러면 70조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발표된 게 얼마죠? 22조 얼마잖아요. 근데 뭐 테슬라가 뭐라 그랬죠? 이거 시작이니까 몇 배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2배 된다 가정하자고요. 그럼 45조가 들어가는 거예요. 8년 동안. 1년에 5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5조 정도. 5조에다 영업이익이 만약에 이게 잘 돼서 그러면 30% 이상 나오면 한 1조 5천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1조 5천원에다 가치를 얼마 주느냐. 예를 들어서 EBITA 개념으로. 거기에 따라 갖고 40조의 가치가 추가적으로 한 10조, 20조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10조에서 20조면은 원래 지금 시가총액이 300 몇십 조니까 얼마야? 3%에서 7%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비즈니스보다 더 커지는 거를 마진을 30% 땡겨서 원래 40조 가치에다가 플러스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요.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그렇게까지 분석을 안 하더라고. 제가 옛날에 했었는데. 근데 주가는 감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 그 정도면 그래. 어저께 오르고 혹시 장의 수급이 오면 어제 오늘 합해서 아니 며칠 동안 한 10%까지 올라가면 약간 오바다. 여기까지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그죠. 네. 너 이렇게 개성에 두들겨 봐야 되잖아요. 네. 그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네. 대략적인 이제 추론과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진 건 아닌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목하고 뚫고 나가야 될 게 파운드리냐, HBM이냐. 둘 다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파운드리를 물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잘 안 됐잖아요, 그죠? TSMC 따라잡겠다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네. 되면 좋지, 돼야지. 그러나 네. 지금의 급선무는 결국은 HBM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40조의 가치가 10조, 20조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자 300 몇십 조니까. 그런데 HBM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까 제가 테슬라 비즈니스 30% 마진했는데 30% 마진 못합니다. 그 제가 감으로 한 거죠. 지금 삼성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HBM은 얼마예요? 매출이 내년도에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그 HBM 매출이 270억 달러 한 해에 30조. 삼성전자도 내년도 예측에 170억 달러는 HBM이에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마진이 60%냐 58%냐 이러고 있고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좋으면 50%냐 40%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HBM의 임팩트에 대비했을 때는 이 임팩트는 아무리 커도 테슬라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 맞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너무 잘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자기한테 이제 삼성전자 임팩트 측면에서는 HBM보다는 한 5분의 1 임팩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HBM의 향후 시장 얘기를 하면서 SK 하이닉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골드만삭스에 있었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얼마 쓴 게. 근데 HBM 쪽에서의 하이닉스의 지위 축소, 그렇죠? 뭐 단가 하락 이런 것 때문에 이 부정적인 리포트를 냈잖아요, 그죠? 그리고 쇼크이 있었고 사실 그거 아직 회복은 못했거든요, 주가는. 네, 맞아요. 물론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뭐 하나 때문에 떨어졌다 못 오른 건 아니지만 이제 오비락이긴 한데 HBM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HBM 전망이라는 거는 수요가 부족한 거냐, 공급이 오버되는 거냐 이건데 지금 여러 정황이 미국의 빅테크가 잘 가는 거 봤을 때 메타도 그렇고 봤을 때 수요가 금방 어떻게 이슈가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워낙 중국도 부족해가지고 뭐 없던 칩을 만들어준다 이런 판이니까 그럼 뭐죠? 공급인데 공급은 하이닉스가 100의 규모면은 지금 right now는 삼성전자는 한 25의 규모고 오히려 마이크론이 30 정도 규모예요. 그럼 누군가 갑자기 6개월, 9개월 뒤에 이걸 상당히 확 뒤집을 정도로 공급이 늘어나거나 그런 플랜이 있으면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골드만삭스가. 그럼 가능성이 뭘까? 하이닉스가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캐펙스를 조금씩 증가되는 건 맞지만은 공격적이라고 보기에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기 때문에 삼성이 엔비디아나 어디를 뚫어서 내년도 후반부터 중심이 되는 HBM4 품질 인증이 비슷한 급으로 나와서 수요를 각출 벌이는 거죠.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급업체가 하나가 상당히 의미 있게 부상하면은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HBM의 내년도 가격이 의미 있게 빠지지 않겠냐는 게 기본 근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가봐야 하는데 아무도 HBM4에 대한 퀄리피케이션이 올해 4분기 어느 시점에 나올지 내년 초나 나올지 이론적으로는 하이닉스가 내년 올해 그 4분기 중에 나오는 게 맞고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는 조금이나마 뒤쳐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올해 9월 빠르면 내년도 1월 사이에 퀄리피케이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가 만약에 그렇게 많이 물량을
많이 해서 만약에 가격을 뭐 20% 30% 떨어진다면은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170억 불 내년에 매출, 하이닉스가 260억 불 매출인데 그 중에 삼성도 영향을 받아야지 맞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걸 무시하고 마켓을 뺀다고 그렇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없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그날 하이닉스가 내려간 10% 가까운 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HBM 가격이 한 15% 20% 빠지는데 하이닉스가 프로덕트 믹스를 여하히 변화시키지 않고 이런 가정을 갖고 했을 때 한 10% 빠지는 거고 지금 현재 그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닉스는 그런 게 반영돼 있고 삼성전자에는 긍정적인 거 테슬라 포함해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는 어디가 먼저 간다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9월 10월까지는 알 수가 없고 돈의 무브먼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한두 달 내지는 두서 달 더 갈 수도 있다. 이게 단기적인 의미이고요. HBM4가 콜 나는 것 전까지는 펀더멘틀적으로 하이닉스가 급락을 계속할 이슈가 되는 거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점에서 뭐가 더 좋으냐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유보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유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모르니까 너는 삼성전자 안 사죠. 네. 왜 안 사냐면은 아까 HBM4나 콜이 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T&4인데 이게 싱킹하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필링 가지고 갈 것이냐. 필링 가지고 사면 삼성전자 사면 됩니다. 느낌이 와닿고 필링이 잘못해서 피어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저는 안 삽니다.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이 공급청화가 안 일어나면 하이닉스가 저가 매수고요. 공급청화 나면 삼성도 지금 올라온 가격 대비했을 때 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PER이 내년 기준 얼마인지 아세요? 14배예요. 그럼 결코 안 쌉니다. ROE가 18%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PBR이 1.1배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말한 테슬라 그 임팩트는요. 27년이니까 실제 임팩트는 그 수율이 나오는 내년도 중반쯤 가봐야 되는 겁니다. HBM4 먼저 그다음에 테슬라 거 내년 2분기. 그전에 지금 미리 땡긴 측면이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있다는 거고요. 다만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그런 트레이딩, 페어 트레이딩을 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으면은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유리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데 뭐 한두 달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니까 펀더멘틀적으로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르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게 헷갈린다, 애매하잖아요.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런 개념을 만약 이렇게 시야를 좁히면은 필요 없어요. 공급 초과하는 건 뭐죠? AI 수요가 좋다는 전제를 깐 거잖아요. 공급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AI 수요 좋다면 그럼 AI 수요 좋은 미국의 AI 반도체 사세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또는 AI 인프라 주식, 전력주. 이게 심플하죠. 경쟁이고 나발이고 없이. 왜 여기서 주고받고 싸우고 하는 거를 사요. 다만 테슬라 이슈가 나왔고 삼성전자가 HBM하고 별도의 이슈가 있다는 거는 아주 위에서 떨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선해 보이니까 주가 반응이 상당히 어저께 강했다. 그거는 인정하죠. 시기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HBM 공급 초반에 대한 게 애매하면은 그냥 수요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AI 관련된 인프라 주식이나 AI 반도체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낫고요. 순수하게 HBM AI 관련된 한국 주식이 뭐냐면은 삼성도 하이닉스도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이수페타시스 또는 두산. 두산이 지주사기 때문에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고 두산이 지주사 말고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짬뽕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알고 지주의 플러스 마이너스 알고 잘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CCF에 동박적층. 이게 엔비디아하고 구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밸류가 좀 싸요. 그 두산이나 이수페타시스가 밸류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다는 거 측면하고 아니면은 진짜 하이닉스가 투자를 계속한다고 하자면 하나비전이 더 나아요. 한미반도체보다. 하나비전은 물론 하나비전은 단점이 투자 의견을 낸 리포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투자증권이에요. 그게 오히려 디스카운트 요인이긴 한데 저는 그 친구의 그 리포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만약에 탑픽을 뽑는다면은 이수페타시스 먼저 갔기 때문에 두산 이수페타시스하고 하나비전 정도가 있고요. 그렇게 삼성전자가 아까 테슬라 쪽에 이슈가 되잖아요. 그거 되면은 관련돼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내년도 이슈는 아닌데 내후년 27년도 이슈인데 그렇게 보면 솔브레인
이 정도는 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법 개정 관련된 이슈들이 남아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예. 일단은 뭐 상법 개정 제주사 얘기 전에 시장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 네네. 뭐 시장이 정말 강합니다. 네. 네네. 미국도 잘 가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좀 불안불안하면서 잘 가고 그죠. 네네. 한국은 뭐 약하게 출발했다가도 거의 말 올리면서 다 가요 그죠. 네네. 그만큼 세다는 거죠. 네네. 네. 그렇죠. 어디까지 보십니까? 미국은 관세가 예. 자기네 입장에서 이기는 게임이다. 그렇죠. 라고 지금 확인되니까 네. 근데 관세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나 인플레 걱정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은. 밀어두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째 보세요. 유로화가 달러 대비 약세가 심했습니다. 관세 15%는 낮아진 게 좋은 게 아니고 그걸 내야 되네. 그러니까 유로 쪽의 경제 성장이 낮아질 것 같으니까 금리 인하를 또 해야 되네. 이런 거 되면서 유로화가 달러 대비해서 많이 약세가 됐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됐거든요.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좀 우리는 입장에서는 넌 US에서는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진짜 관세 이펙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미국 우선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이 강한 거를 인정하는 그런 내러티브가 나올 소지가 있는 거예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도 장은 버티고 있습니다만 원 달러는 상당히 좀 높은 쪽에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1450 가다가 지금 1490을 다시 넘어서고 있어요. 네. 그런 게 우리하고의 달러하고 원화뿐만 아니고 달러하고 넌 US의 관세를 둘러싼 해석의 차이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 보시면 되겠어요. 미국에서 강한 겁니다. 좀 딴 얘기인데 미국 시장은 다시 달릴까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사실 관세 부과한다 할 때 미국도 같이 빠졌잖아요. 이제 빠졌다가 처음 받았죠. 최근에 이제 미국도 뭐 빅테크들이 그래도 수요가 견조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수요 실적도 뭐 나쁘지 않은 것 나쁘지 같고 않았죠. 네? 맞아요. 유동성도 있는 것 같고 말씀하신 뭐 물가나 관세 우려가 있지만 달려가는 상황인데 네. 미국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난 US로 주식을 미국을 다 뺄 게 아니라 미국도 좀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네. 어그리. 예.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 미국도 살 건 별로 없어 지금. 그래서 그렇죠? 미국을 말씀을 드리면 네. 국채 수익이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데 한 4.3 정도 만약에 4.1까지는 안 가더라도 금리를 9월 달에 할지 안 할지 아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4.1까지 가는 게 빨리 안 나타날 수 있거든요. 4.3 정도로 하고 올해 EPS 기준으로 하면은 역전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간의 AI 프리미엄 한 5% 잡고 하면은 한 25배에서 26배를 못 가요. 그럼 25배 어디 정도면은 6,600이 목입니다. S&P 500. 예. 지금 6,400, 6,600이니 뭐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아까 AI가 강세고 이익이 좋다며 그러면 내년도 실적에 대한 가시를 조금 당겨서 올해 260이 아니고 EPS를 내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평균해서 EPS 시계를 조금 앞당기면은 같은 PER 25배로도 7,000까지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면은 7,000 보는 거예요. 그 얼마 남는 거예요? 한 7% 남은 거죠. 이익에 대한 가시성 뭐 때문에 관세 때문에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데 관세 이펙트가 별로 빨리 안 나타나면은 이익의 가시성이 있는 걸로 착각하고라도 갈 수 있죠. 그건 물론 AI가 견주하다는 거 플러스 그러면 지금 260이라는 EPS가 아니고 내년도 EPS 300 중간 280 정도라면 저절로 6,600이 7,000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7,000까지 나오는 이유가 이익의 가시성, 관세에 미뤄진 효과, 안 보이는 효과 이렇게 하면 7,000까지는 보이는 겁니다. S&P 기준이에요. 7,000이라니까 코스피 5,000이라는데 대통령 5,000 간다는데 김장현 부장은 7,000 간다고 그러나 네. S&P 기준이고 네. 국내 증시는 저는 삼성전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개인적으로 열려 있다고 보는 게 삼성전자가 좋아서가 아니라 상법 개정이나 한국 자본시장의 변화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고 싶어한다. 그럼 뭘 사냐? 삼성전자 사야 되잖아, 그죠? yes and no인데요. 그런 수요도 있겠습니다만 패시브 수요가 초반에 그거 많이 들어오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환율에 달려있어요. 원화가 강세가 지금 다시 약세되는 게 아니고 1350, 40이 되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분기이익이 9조, 10조가 간다. 왜 9조씩 말씀드리냐. 작년 9월 초에 1년 전에 작년 9월 초에 지금 주가보다 지금 삼성전자가 더 올라온 상태야. 근데 그 당시에 이익이 9조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시성이 들어오거나 환율이 내려가거나 원화가 강세돼야지 외국인이 쉬지 않고 들어와요. 외국인이 쉬지 않게 들어오면 지금 50점 몇 %니까 작년 9월 달에 외국인이 55% 있었거든요. 그걸 들어오면은 만약 그렇게 컴비네이션 하면은
8만 원 갑니다. 근데 문제는 걔네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재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9조 이상 나와서 내년 이익이 진짜 40조가 된다라는 거, 환율이 내려간다라는 게 컴비네이션 되면은 8만 원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되는 것이 이번에는 맞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그거는 속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어쨌든 3,500 정도로 한국이 4,000은 둘째치고 지금보다 한 10% 가까운, 왜 10%가 중요하냐? 아까 S&P가 7,000 가면은 한 7, 8%가 된 거니까 우리 입장은 어떻게 하죠? 환율이 어떨지 모르니까 한 10% 업사이드 있어야지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200이 3,500 정도로 간다고 봐야지 서학개미만 있는 게 아니고 동학개미로 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당장에. 그러니까 당장에는 7%, 10%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8만 원 가면 편하게 가는 거고 8만 원이 쉽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키가 뭡니까? 아까 환율 얘기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만의 고유한 건 상법 개정의 효과죠. 그러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것 때문에 시장 영향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그 가중치가 상법 개정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이제 말씀 삼성전자도 예를 들면 파운드리에 수주한 게 좋은 거죠. 이제 그러나 HBM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 밸류라고 얘기한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거는 부담이죠, 그죠? 그러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 그죠? 그럼 남아 있는 건 뭐예요 지금? 자사주 소각? 자사주 소각. 네. 그게 먼저죠. 네. 의무화한다니까. 예. 6개월 만에 할지 갖고 있는 거 뭐 6개월인지 1년인지 아니면 새로 사는 건 또 바로 하는지 극단적인 이거잖아요. 갖고 있는 거 6개월 만에 다 하고 새로 살 거는 바로 아니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이런 거잖아요. 아주 타이트하게. 그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법으로 하는 거니까 있는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자사주 소각을 하면 자사주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거는 플러스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몇 개 있죠. 지주사 중에서는 SK 예를 들어서 SK 두산 이런 데가 아마 자사주 비율이 한 15% 20%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는 다른 펀더멘털적인 이유가 더 있다면 더욱이 많이 빠졌을 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예. 근데 지주사 증권주가 뭐 정말 겁나게 올랐다 그죠? 네네. 겁나게 올랐다가 한 15% 20% 빠졌죠. 그렇죠. 지금 조정 20% 받았잖아요. 빠졌어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기회가 또 옵니까? 조정 받을 때 좀 사도 됩니까? 네, 지주부터 말씀드리면 네.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자사주 소각을 명시하는 게 분명히 되면은 자사주가 많은 주식은 모멘텀이 있을 겁니다. 아까 SK하고 두산이 자사주 비중이 많아요. 네. 나머지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LS가 좀 있구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펀더멘털이 워낙 나쁘면 의미가 없는데 LS도 그렇고 SK는 그렇다 치고 두산은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같은 경우 외국인이 계속 샀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삐끗하니까 좀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근데 펀더멘털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임팩트는 그런 주식들이 남아 있어요. 그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3,200에서 뒤로 빠지는 게 아니고 3,250, 3,280, 3,300, 3,350 이렇게 하면 그렇게 간다고 보면은 증권주가 다시 랠리하죠. 거래량이 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 몇 주 사이 최근 동안에는 예탁 자금이 더 늘진 않았어요. 한 달 전에 많이 올라오고 나서. 근데 예탁 자금이 빠지지도 않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들어올라 하는데 그 여차하면 들어올 모멘텀에 뭐가 됐든 되면은 거래가 늘면은 그 키움증권이나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영향이 있고요. 물론 거기 증권회사 중에서도 그 자사주 비중이 많은 부국이나 뭐 신용증권은 왕 난리 치니까 그건 빼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에 있어서 해외나 한국이나 이런 마켓쇼 측면에서는 키움하고 아까 말씀드린 미래에셋증권이 있는데 가장 많이 간 게 주가적으로 미래에셋 가다 보니까 주가적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 레버리지가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거래량이요. 1조만 들어도 우리가 지금 3, 40조 거래되잖아요. 1조만 들어도 그 이펙트가 가장 큰 거는 키움이에요. 그리고 뭐 삼성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키움과 덜 오른 주식, 아니 밸류가 있는 아직은 부담이 없는 거는 삼성이나 한국금융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전제가 주식장이 안 빠지고 기어 오른다는 전제를 깔으면 증권에서도 아직 기회는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네. 다만 엄청 싸지는 않게 좀 올라왔어요. PBR이 한 0.85배 났거든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뭐지 옛날에도 이렇게 뭐 증권주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밸류업 할 때 보면은 0.4배 뭐 그러지 않았어요 보통? 아니,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0.45배였지. 그러니까 0.85배 됐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갔을 때 1배 이상 못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최근에 빠졌으니까 세이프티 마진이 한 15% 있는 것 같아요. 20%. 그러니까 고점에서 내려온 것만큼은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 3,500까지만 보면 그런 거고 진짜 내년도까지 4,000까지 본다 그러면은 5,000원 좀 그렇다 치고 뭐 그렇게 보면 증권주가 내려갈 때마다 한 켠에 있는 필요가 있는 거죠. 지주회사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은행주가 이렇게 골 때리는 거죠. 네. 상대가 이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은행주는 어떻게 느끼세요? 그리고 은행주도 사실 올해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는데 새 정부 들어서 지금 돈놀이만 하고 있는 그 말이 컸어요. 그 말을 해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잖아요. 네네. 사실 그 얘기가 아니면 은행주도 사실은 이런 밸류업에 포함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은행도 좀 쉬어야겠네, 그죠? 쉬었다가 너무 빠지면. 그렇죠. 은행도 그러니까 지주하고 증권하고 은행을 본다면은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은행이 가장 아직 여유가 있어요. 그 KB 말고는 KB만 0.7이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0.6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일본 같은 나라의 은행주가 그 밸류가 업이 돼서 올라왔을 때 초반에 갔던 게 0.8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을 추종한다 그러면은 아직 밸류에이션상은 여유가 있는 건데 은행이 잘 되려면 아까 그런 국가에서 이렇게 쥐어짜는 거 그런 코멘트가 안 나와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원화가 강세가 될 필요가 있어요. 주주 한다면서요. 50% 하고 하려면 뭐 CET1 자기 자본 비율이 뭐 CET1이 13% 이상 넘어가고 주주 환원을 더 많이 해야 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CET1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는데 한도가 생겨요.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돼야지 CET1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원화가 강세되는 거,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스퀴즈하는 임팩트가 별로 안 나오는 그런 흐름이 될 때, 미국, 일본하고 대비했을 때 밸류가 아직 여유가 있네. 그러면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모아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는 가장 싼데 지주증권은행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멘텀적으로는 아주 최근에 호되게 맞은 게 좀 아쉽지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폭개정에서 그러니까요. 일단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생각보다 빠르게 상폭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자사주 이제 문제가 매듭이 돼야 되고 그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이 실제로 배당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런 것도 하고 또 세제 개혁이랑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35% 실링을 높이면은 25%랑 35%는 엄청 큰 차이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떤 배당의 액션을 일으킬지는 크게 좀 언서틴티가 있는 거죠. 네. 확정을 줘야 될 것 같아요. 25가 됐든 28이 됐든. 예. 어쨌든 종합해 보면 지주사나 증권주 네. 거기다가 플러스 금융주까지 해도 조정 폭이 있지만 기회가 남아 있다. 예. 그죠? 네. 근데 실렉트하게 하시네요. 네네. 만약에 저는 은행을 한다면 결국은 KB고요. 네. 걔네가 못 가면은 아무것도 못 가요. 물론 밸류가 가장 높긴 하지만 그러니까 증권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키움이냐, 네. 삼성이냐 요 정도 개념인 거고, 그다음 지주는 두산, SK 하나 더 한다면 CJ 요 정도 개념에서 많이 낙폭 가대한 걸 중심으로 좀 어프로치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거 은행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주는 이제 KB가 대장주이고요. 맞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사실 메리츠금융 같은 경우가 전에 잘 갔었는데 많이 선반영을 했죠. 네, 그리고 여기는 저 홈플러스 때문에 발목이 좀 잡혀 못 가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금융주까지도 지주사. 일본의 사례들을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온 게 다 왔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일본은 사람 아까 은행 말씀드린 네네. 은행은 한 0.8~9배까지 가는데 지금 0.6배가 채 안 되니까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은행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 정책을 계속할 수 있는 워낙 강세의 흐름이 지속되고 국가에서 쪼지만 않으면은 흐름은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은행이고 그래서 미리 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증권은 거래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증권은 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거래량이 뭐 1조, 2조 는다 그러면 그거 계산해서 ROE가 얼마 느냐 하면은 키움 주가 먼저 사고 두 번째 삼성 주가 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심플한데 여기 약간 테크니컬한 이슈가 되는 거죠. 6월 달에 거래대가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거래가 약간 더 줄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증권도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엄청 좋지 않으면 작년 3분기보다는 이익 측면에서의 비교, 지금은 2분기밖에 보고 있지만 3분기 측면의 이익 비교는 아주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갈 때 가야 되는데 이게 9월 이후에는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올라갈 때는 8, 9월 넘어가기 전에 3분기 실적 신경 쓰기 전까지가 모멘텀이 있으면 있다. 증권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그동안 순환매였거든요. 그죠? 네, 돌고 심지어라는 표현이 그렇다. 기다리던 2차 전지까지. 그죠? 네, 2차 전지는 못 갔었잖아요. 맞아요. 순환매가 지금 돌았는데 근데 뭐 변수들도 좀 있고 어떤 변수들을 봐야 되며 뭐 섹터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네. 일단 지금 이 순간에 네. 그 관세가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네. 한국이 오퍼한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가 조선 쪽에서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대가 일어났다. 그것이 유일한 게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그렇죠. 레버리지다. 네. 그럼 조선주가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화요일 날 녹화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주가 많이 올랐어요. 트레이딩인데 지금 이 녹화하고 이것이 방송되는 순간에는 또 관세가 나오고 확인되면은 셀든 뉴스가 단기적으로 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로 지금 급박하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펀더멘털 살아있으면 롱텀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갖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겠죠. 근데 또 단기적으로도 눌리면 한 2, 3주만 한 달만 눌려도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할 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하이닉스 펀더멘털 아무 이상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삼성전자 네. 이렇게 가면은 주가가 10% 빠지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도 달렸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알게 미국한테 오퍼하고 있어요. 근데 오퍼해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관세가 세틀 다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조선주를 그게 녹화하고 나오는 순간 또 일주일 뒤에 그 순간에 조선주 살 것 같으세요? 팔 것 같으세요? 롱통으로 보고 3년 5년을 보면서 30을 샀는데 60을 살 것 같으세요? 아니면 60을 사는데 60 내서 10을 더 사시겠어요? 아니면 이익 실현하시겠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저는 이익 실현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이제 펀더멘털하고 롱텀이 아니더라도 하이닉스도 그렇게 오듯이 조선도 그럴 수가 있어요. 트레이딩하는 얘기는 지금 녹화하는 이 순간에 최근 달려온 거에 대해 제가 정당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트럭처리 구조적으로 5년 10년 거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변화가 없다는 거 맞아요. 근데 주가가 미리 달렸다고 생각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한두 주 내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쫓아가느냐는 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따져서 그래서 많이 안 간 종목들이 발동을 건 게 삼성전자고 조그만 건 아니지만 센시티브하게 더 파지티브하게 반응한 거고 2차 전지도 그런 관점인 거죠. 2차 전지가 최근에 뭐 왜 올랐을까요? 조선은 그렇고 2차 전지가 왜 올랐을까요? 각시 하나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리튬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25% 올랐어요. 25%. 그래서 알바마 같은 주가 뭐 한 달도 안 됐죠. 한 30 몇 프로 올랐어요. 물론 녹화하는 이 순간에 올해를 미국장 기준으로 10% 빠졌습니다. 또 주가 빠지고. 그다음 미국이 이제 또 중국을 견제해 주는 거죠. 두 번째 맞죠. 이게 아까 가격이 올랐는데 가격은 이제는 왜 올랐냐면은 워낙 이 사이클에서 리튬이 한 1년 동안 업사이클이면 다운 사이클 18개월 가고 1년 18개월, 1년 18개월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다운 사이클했어요. 거의 30개월 가까이. 그러니까 자율적인 반등이 일어날 때가 된 게 리튬의 원소재고요. 두 번째. 아까 지금 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ESS 전기차가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신재생 에너지를 막 한다고 하는데 네. 그거는 결국은 어딘가에 스토리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ESS가 ESS는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아니죠. 네. 아닌데 네. 워낙 다른 것 때문에 주가가 망가졌는데 이게 뭐지 하니까 ESS용으로 한 거는 LFP라는 우리 그렇죠. 그 NCM 말고 있는데 그게 중국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을 미국 걸 안 쓰겠다는 게 방침이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26년부터 중국이 거의 90%에 둘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마켓쇼를 확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국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LG 엔소 같은 경우에 LFP가 차지하는 매출이요. 그 10%도 안 됐어요. 10%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30%, 4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그 기대가 나니까 LG 엔솔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안 싸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내년 실적만 보면 안 싼데 이런 거의 가능성을 하면은 과연 2, 3년 뒤에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싼 건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 안 그럴 수도 있어 하니까 보통 컨센서스 시총이 80조에서 70조, 80조 사이가 적절하다 봤는데 어느 순간 80조, 86조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억눌린 상태에서 뭔가 새로운 뉴스가 옛날엔 작았는데 이게 붉어지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레거드 주가들이 오르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삼성전자도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롱텀으로가 단기로 보면은 가장 대장주이면서도 그 믿음이 있는 게 LG엔솔이 가장 세이프해요. 얼마 전까지는 포스코홀딩스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ESS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 다음에 말씀드린 철강주와 관련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 내년 넘어갈 때까지 포스코홀딩스는 현대제철하고 똑같은 철강 이슈예요. 근데 철강도 아이러니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중국 이슈예요. 그렇죠. 중국이 구조조정한다. 네, 태양광식으로. 근데 구조조정하면 효과가 이제 우리한테 오는 거고 우리도 그 뭐 저기 그 캐나다 어디 그 중국산 어디산 해가지고 관세 매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철강주가 모멘텀이 내년 거를 땡기고 있는 건데 포스코홀딩스가 먼저 갔죠. 근데 이제 ESS가 바텀으로 따받으니까 포스코 쉬고 LG엔솔이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트레이딩이라는 거예요. 네. 레거드. 그래서 조선주, 철강주, 2차전지 관세하는데 이게 제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그렇죠. 조선주를 더 강하게 밀었을 텐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뭐 미국하고 협상한다, 그치. 해야 된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이잖아요, 그죠? 그 사실 보이는 건데 그게 이제 가시화 되고 있다, 그죠? 가시화된 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또 뭐 김동관이 뭐 나가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사실 세론이 좀 나올 게 트레이딩 단기로 봤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단기로 왔을 때 더 가는 걸 자꾸 지금 이 순간에 없던 사람이 들어가느냐, 갖고 있는 거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이거 같은 다른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자동차는 그 조선은 오포했어. 그 일본하고 뭐 저기 EU하고도 15% 됐어. 중국하고는 제일 까탈스러워서 미루긴 했지만 그것도 30-40% 올라갈 것 같지 않아. 만약 그렇다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리고 유럽하고 하는 거 보니까 그 제약 바이오도 15% 됐네. 그러면 자동차 우리만 25% 갖고 땡깡 부릴까? 라는 만약 생각을 갖고 있다면은 만약 우리가 조선주가 막 올라가서 조선주를 오퍼한 게 효과가 있을 거라 하면은 아이러니해도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죠. 조선주가 효과가 있어갖고 받아들여지면은 안간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주가가 15% 반영한 게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15% 반영하냐 지금 주가가 20% 반영한 거냐면 사실 그것도 100% 클리어 컷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일본이 15% 될 때 25에서 15% 될 때 자동차도 한 15%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우리도 한 7-8% 올라갔잖아요. 약간 그다음에 내려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전혀 안 반영된 건 아닌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15%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오파 조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전체적인 상호 관세가 내려가면서 그 품목 관세 내려가는 일본하고 비슷하게 내려간다는 베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사자 같은 용기가 있다면은 지금 거꾸로 조선보다는 자동차를 트레이딩의 한 부분으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은 그렇고요. 네.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트렌드는 어떤 거예요? 중장기적은 노 다우시죠. 의심할 여지 없이 변압기 쪽이죠. 네. 변압기하고 원전인데요. 원전은 수주의 모멘텀이 10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그걸 EPC 업체가 수주받잖아요. 같이 하는 거. 그게 현대건설하고 삼성 E&A거든요. 근데 그거 다 모멘텀 그 수주를 실제 받는 거는 10월 이후 3분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물론 그중에서 모멘텀 조금 더 빠른 건 있어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모멘텀이 수주 모멘텀 빠른 거는 지금 8월 9월 넘어가면서 바로 보일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삼성 E&A예요. 삼성 E&A 괜찮습니다. 삼성 E&A는 에너지 측면에서는 현대건설이나 두산 에너지 옛날 삼성 엔지니어링이죠. 네, 삼성 엔지니어링. 네. 이거는 저기 아까 하여튼 모멘텀이 삼성 그룹의 모멘텀이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화공 플랜트 중동 지역이 있고 그렇죠. 그 모멘텀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아요. 괜찮고요. 그다음에 AI 관련돼서는 변압기죠. 변압기인데 이것도 좀 구분해야 돼요. 효성중공이 너무 많이 갔어요. 단기적으로 부담입니다. 중장기 오케이.
PER이 지금 아직은 17배이기 때문에 16배 내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마진이 효성중공업 마진이 낮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건설이 있어서. 그 마진이 한 13%, 15%밖에 안 나와. 15%밖에. 건설 때문에. 이 현대일렉트릭이 마진이 20%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성중공업이 이게 뭐죠? 이 성장률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PER은 16배, 15배밖에 안 돼. 근데 현대일렉트릭은 이미 20배가 넘어. 이런 거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이 더 가려면은 미국으로부터 수주받은 게 더 확인이 되면서 효성중공업이 목표주가, 에너지 목표주가 딱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장기 그림은 미국 쪽에 수주를 계속 받으면 미국 쪽에 수주받은 건 마진이 딴 데보다도 2배 이상 되거든요. 효성중공업이 좀 더 끌고 갈 수 있다면은 현대일렉트릭하고 다른 것도 더 갈 수 있는데 단기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틀리 중장기로 no problem. 네. 그 정도가 되고 아까 뭐 조선 지주 금융은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돼 있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있어요. 오늘도 화장품이 오르죠. 근데 화장품이 오르긴 하는데 며칠 동안 조정받았죠. 그러니까요. 화장품 단기적으로 봐야 되나 중장기로 봐야 되나 애매하네. 지금은 중장기로 봐야 돼요. 예. 단기적으로는 많이 알아요. 예. 이게 품목 관세가 따로 없죠. 이거는 지금 상호 관세 지금 10%가 15%냐 20% 되냐 이러는 건데 이것도 상호 관세 영향이 있는데 20%면 아마 가격 전가할 때 조금 영향이 있을 할 겁니다. 근데 혹시 15% 미만이면 여하이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는 포트 차원에서는 AI 관련되는 그게 반도체건 전력이건 변압기가 오버웨이트는 맞고요. 지주 금융은 슬라이트 오버웨이트.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화장품은 현재 입장은 중립. 그다음에 2차 전지 자동차는 언더였는데 이제 언더하지 말고 중립. 그리고 조선 방사는요. 다 좋은데 만약에 관세가 잘 해결되잖아요. 관세가 잘 해결되는 그 순간에는 조선 방사는 오히려 중립 이하로 하향.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뭐지 목표주가하고 괴리가 목표주가 100만 원인데 내가 90만 원 가서 그 뉴스를 알았어. 사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 그런 얘기를 하니까 100만 원인데 90만 원 왔어. 에너지 목표주가 100만 원, 120만 원 오를 것 같아. 사면 안 돼요. 목표주가 괴리가 10%도 안 난다. 안전 마진이 없다. 그러면 이 장에서 그 종목은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맞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같은 3,200, 3,300이라도 물리기 딱 좋습니다. 빠질 때만 접근하는 거. 관세 해결되고 우리 세법 이런 게 좀 클리어졌을 때 확인하고 3,300에 사도 만약 괜찮으면 진짜 3,500, 600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은 3,300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언제든지 3,200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고려하면서 중장기 개념은 또 중장기로 보시고 이런 플렉시빌리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전력, 뭐 화장품까지 다 얘기를 했고, 뭐 굳이 하나 좀 얘기하자면 관심 있으실 만한 게 바이오. 미국이 금리를 인하를 한다고 9월달에 베팅을 하면서 한국의 개별주나 아니면 큰 종목들 우리 알테오젠 있고 리가켄 바이오 있고 ABL 바이오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요즘은 비만 쪽은 미국에서 경쟁이 심해서 조금 이렇게 쉬고 있는데 큰 종목 중심으로 장에서 약간 소외된 듯한데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에 대한 관점이 아마 8월 말쯤에는 다시 한번 소록소록 나올 수 있어요. 우리 9월 17일 날 FOMC니까. 그러니까 8월 중순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때쯤 다른 주식이 한바탕 더 돌고 쉴 때 그때 정도의 바이오를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지 않겠냐 싶은데요. 지금은 이제 관세가 전체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아직 금리 인하는 아직 모르겠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적극적으로 나가기에는 뭐 타이밍이 더 긴급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리고 장이 대형주 장세니까 지금 그렇죠. 사실은 중소형주가 좀 가면 이제 코스닥 쪽에 가면 그렇죠. 바이오 그다음에 소부장 뭐 이런 거 2차 전지. 2차 전지 이런 쪽인데 그렇죠. 2차 전지 한번 갖고. 대체적으로 뭐 에너지 자체가 대형주로 가고 있죠. 중소 코스닥이 좀 소외되다 보니까 그죠. 바이오도 맞습니다. 바이오가 전체가 바람이 불면서 가는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그림은 나오기 쉽지 않아요. 지금 수급 구조가. 몇 개 종목만 좀 날쭉하고 관심이 있는 종목.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요 정도 규모에서 노는 것이 그나마 물리더라도 그다음 모멘텀, 3개월 뒤 모멘텀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나머지 작은 종목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을 때
9월 17일이니까 다음 FOMC니까요. 우리 7월 말도 아직 남았는데 그러면 한 달 전, 지금부터 한 달 뒤. 이렇게 한번 타이밍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중기적인 관점, 중기적 관점은 사실은 뭐 메가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죠, 그죠? 지금의 트렌드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AI, 또 AI가 가져오는 에너지 혁명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 뒤에 반도체가 있는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변동성이 있어서 트레이딩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